다 있어? 시간별로 너희들? 요일별로 시간별로? 네? 그런 거 없어? 머릿속으로 짜놨어요. 머릿속으로 짜놨어? 일주일별 계획은 있긴 한데 있긴 하죠. 내가 오늘 이제 고릴 운동은 오전 특강이 있어. 근데 오전 특강 애들은 그냥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 네. 일찍 와서.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도록 이제 지도를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생각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거랑 실제로 짜보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이게 눈으로 보여서 자기 책상 앞에 딱 있던지 아니면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파일에 있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시간인지를 자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플래너 쓰시면서 내가 오늘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잘 살았는지 인강 진도 잘 빼고 있는지 자꾸 반성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바쁘다는 이유로 원래는 항상 저녁이나 아침에 플래너를 봤는데 이제 애들이랑 생활하다 보니까 나 그런 여유로운 시간 쉽지 않네? 아니야, 능력자들은 해. 능력자들은 하는데 내가 아직 하수라서 그런 거지. 능력자들은 해.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별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한 장 나눠드릴게요. 이게 뭐 8시부터 9시 이렇게 9시부터 10시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놓은 표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일단 예를 들어 1월부터 2월까지 내가 끝내야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방학이니까 아무래도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니까 그럼 방학 동안 내가 끝내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듣고 있는 국어 은혜정의 개념의 날 교육과 왕답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왜냐면 내가 학원도 가고 뭐 다른 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방학 때는 단촐하지 학원만 가면 되니까. 그러면 학원 수업 시간을 먼저 이제 픽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학원 시간이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뭐 이런 식으로 학원 시간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해놓고 나면 나한테 남는 시간이 나와요.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빼고. 그러면 내가 월요일은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화요일은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이걸 숫자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대학생 되는 친구 중에 남자애 한 명이 나랑 이제 상담 수업을 할 때 이제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만큼 세워와. 아무리 봐도 나는 걔가 월요일날 그걸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막 계획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학교도 갔다 오고 학원도 갔다 오는데 그래서 저기 누구야? 너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집에 가면 꼴랑 3시간 남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니? 그랬더니 그러네요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 없는 계획은 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인데 5시간짜리 계획 세워놓고 나 멍청이야 나 다 하지 못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내가 이제 뭐 3시간 동안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 안에 못 끝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나한테 3시간이 남았으면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릴 수 있는 계획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3시간밖에 없는데 막 대여섯 시간이 필요한 방대한 계획을 넣는 애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이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진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 주어졌는지. 그러면 이 목표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죠. 완강은 안 되겠구나. 벌써 1월에 15일이 지나갔구나 여러분. 그죠? 1월에 지금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 오전 특강하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45강짜리 과학이랑 국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빡센 거야. 1월부터 시작했으면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게 15일이 지나버리니까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팠어 걔랑 계획자가 다 못 자고도 그냥 일단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그랬어. 오늘 일단 가기 듣고 내일 다시 하자 그랬어. 이 머리가 아파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해놓고 아 오늘은 내가 3시간 정도짜리 할 수 있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분배를 하셔야 돼요. 아 오늘 월수금에는 어떤 인강을 듣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약간 오늘 인강 차례에 살짝 예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살짝 정말 살짝 오늘 뭐 배우지? 적어도 내가 선생님이 막 말씀하실 때 어디다 필기 해야 될지 위치는 빨리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예습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인강에서 다 해주는 인강들은 웬만하면 문제를 미리 풀어놓고 선생님이 이제 이 어떤 인강마다 좀 다른데 이제 메가 같은 경우 보면 개념 설명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예제만 풀어준다던가 뭐만 풀어준다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메가쌤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은 미리 예습해서 문제 다 풀어오라 그래. 왜냐면 그날 바로바로 설명해버리니까 내가 설명하기 전에 문제를 풀 시간이 없잖아. 근데 이제 수업도 그렇고 나머지 과목도 그렇고 내가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수업을 듣는 거랑 안 풀어보고 수업을 듣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꼭 강의를 들어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강의 개념 싹 듣고 잠깐 스톱하고 문제 풀고 듣던지 아니면 오늘 문제 풀고 내일 이어서 듣던지 이런 식으로 예습할 때 문제 풀이를 해놓는 게 좋고 아니면 잠깐 멈췄다가 선생님 풀기 전에 내가 먼저 좀 풀어보는 게 좋아서 인간 스타일에 맞춰서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이잖아요. 중학교 애들 시켜보면은 이제 강의 듣고 뜩 끝나. 문제도 제대로 안 풀고 채점도 제대로 안 하고 복습이라는 건 사실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까지도 문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너무 인강 50분짜리라고 50분만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뒤에 내가 나 혼자 복습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 수 있는 시간까지 넣으셔가지고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딱 내 책상이든 어디든 내 파일이든 어디 딱 넣어놓고 그날 플래너 그날 계획은 그날 세우니까 아침이든 아니면 전날이든 세우니까 그럴 때 참고하셔가지고 진도를 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적인 방학을 위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특강 지수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수라는 건 이제 거듭 제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듭 제곱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면 뭐야?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면 굉장히 허를 찌르는 질문인가? 곱셈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구구단 2 곱하기 4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예요. 자 그거는 곱셈이고 거듭 제곱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잖아요. n번 곱하면 이렇게 쓰는데 얘를 곱해진 숫자를 밑이라고 하고 이 곱해진 횟수를 위에 조그맣게 쓰는데 얘를 지수라고 하고 이 지수를 한 단원으로 한 이유는 지수에 관련된 법칙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거듭 제곱에서 얘는 밑이고 얘는 뭐 지수라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나와 있고 거듭 제곱의 성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보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m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공식들이 나와 있어요. 거듭 제곱근에 대한 공식입니다. 얘는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듭 제곱근부터 보여줄게. 자, 이거는 거듭 제곱이라고 하고 거듭 제곱근은 뭘까?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제곱근을 한번 복습해보자. 제곱근이 뭐였지? 어떤 수를 제곱하여 의미 아닌 수 a가 될 때 a가 되기 전에 제곱하기 전에 a의 제곱하기 전에 근원적인 그 부분 a의 제곱의 근원 이것을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죠. 어떤 수를 제곱하여 의미 아닌 수 a가 될 때 그때의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곱의 근원 뿌리 근자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일단 a가 의미 아닌 수, 즉 0 이상의 수일 때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돼요. 네. 그러면 4의 제곱근은 누구누구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만약에 루트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대신 0의 제곱근은 0만 있죠? 자, 이게 제곱근이었어. 그렇다면 내가 오늘 설명해야 하는 거듭 제곱근은 뭐겠어? 어떤 수를 거듭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가 바로 a의 n 제곱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8이었어. 그러면 저 x, 즉 8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저렇게 제곱근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세제곱근은 모르잖아요. 네. 방정식으로 풉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해요.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은 여기서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풀어보면 얘는 x는 2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는 어떤 근이 나오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짝수근의 공식 하겠습니다. b 프라임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오늘은 설명하지만 다음번에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이거를 공식 노트에다가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얘기 안 하고 막 인수분해하고 막 짝수근의 공식 쓰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찾아보면 돼. 네. 다음 시간 얘기 안 해도 너희들이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 질문해. 네. 자, 그러면 a분의 1이니까 안 쓰고 마이너스 b'인데 자, b'은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인데 복소수 배웠죠? 3i라고 쓰시면 돼요. 루트 마이너스 3이면 루트 3i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때? 해가 몇 개 나왔어? 하나랑 여기 두 개랑 총 3개가 나왔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2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은 보통 2개 있잖아요. 0 아니면 음수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세제곱근은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럼 4제곱근은 4개가 나오겠죠. 자, 그럼 x 4제곱은 16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네, 그지? x 제곱 플러스 4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4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지? 여기서는 x 제곱은 마이너스 4죠.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없는데 허수 단위에선 가능하죠? 누구예요? 2i.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i까지 총 몇 개 나와요? 4개. 자, 4제곱근은 4개구나.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따져보면 세제곱근은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4제곱근은 실수인 건 2개만 나와요. 실수인 건. 자, 그냥 세제곱근 물어보면 3개야. 8의 세제곱근 물어보면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3개야. 그런데 실수인 것만 물어보면 하나야. 얘도 x 4제곱은 16을 만족하는 16의 4제곱 근은 4개야. 4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야, 실수인 것만 따지면 2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네. 필기는 나중에 영상 보시고 하세요. 네. 그러면 5제곱근, 6제곱근 나올 때마다 하니? 나올 때마다? 아니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실수인 건 빨리 찾을 수 있겠지. 내가 허수인 거야 뭐 일일이 근해 공식 해야 되니까 괜찮아. 실수인 건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그것만 그래서 우리가 실수임금만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거듭제곱근의 정의는 어떤 수를 n제곱하여 a가 될 때 이 x를 a의 n제곱근, n제곱의 근원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n이 짝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마 지난 시험 때 이걸 했었을 거예요. 스투에서 그 방정식의 응용 그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의 응용. 자,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찾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바로 얘가 만족하는 x값이다 해라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일반적으로 n이 짝수일 때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x제곱과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원래는 중간에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한 부분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대충 생략하고 어쨌든 요 부분은 내려가고 요 부분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x의 n제곱이에요. x는 0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보통 이렇게 생겼고 이 a라는 친구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과연 이 a의 n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실수인 거듭제곱근만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찾는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요 n제곱근 했을 때 x의 세제곱은 8을 만족시키는 x값이 2도 있었고 뭐 허수 저기 근해공식에서 나온 애도 있었잖아요. 그쵸? 네. 얘네들을 어떻게 쓰냐면 실수인 것만 우리 제곱근도 실수인 것만 저렇게 쓰는 거거든요. 실수인 것만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세제곱근 8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은 8을 만족시키는 x는 뭐라고 쓰기로 했다고? 세제곱근 8을 이렇게 쓸 거야. 실수인 거. 얘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썼어. 알았지? 실수인 건 거듭제곱 근호를 쓸 겁니다. 자, 그럼 y는 a가 양수일 때를 찾아보자. a가 양수일 때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러면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은 다 실수들이니까 얘는 거듭제곱근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n제곱근이면 얘네들은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x 세제곱은 7을 만족시키는 x 4제곱이 아니라 x 4제곱은 7을 만족시키는 x는 4제곱근 7도 있고 마이너스 4제곱근 7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a가 0일 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랑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 이거 하나죠. 이게 바로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a 이렇게 생겼어. a가 음수일 때는 얘가 짝수이라 그랬죠? 짝수인 x의 n제곱과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n제곱은 예를 들어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16을 만족시키는 x값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짝수일 때는 음수가 나올 수 없다. 음수에 짝수 거듭제곱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양수, a가 0,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거듭제곱근을 찾을 건데
n이 짝수인 경우. 그러면 n제곱근 얘의 거듭제곱근은 n이 짝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존재하고 a가 0일 때는 0, a가 음수일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거듭제곱근 얘는 이제 양수죠, 그쵸? 양수일 때 거듭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존재하지만 음수의 짝수 거듭제곱근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제가 저기다 그려볼게요. 아까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마찬가지로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값. n제곱근 a로 쓸 건데, 과연 뭐 어떻게 나올 거냐? 일반적으로 n이 홀수일 때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 n이 홀수일 때는요 이렇게 증가로 시작해서 증가로 끝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요. 마치 세제곱의 그래프랑 비슷하죠. 자, y는 a가 양수야. 만나는 거 하나 존재하죠? 여기가 n제곱근 a라고 할게요. 양수니까 플러스 생략하고. 자, 그럼 만약에 a가 0이야. 그럼 얘랑 만나는 점 하나죠, 0. 그 다음에 a가 음수야. 그래도 만나는 점 하나 있네, 그지?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면 3일 때, 왜냐면 이게 뭐냐, y는 x의 n제곱 n이 홀수일 때 원점 대칭의 그래프거든요. 어디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는데? 네? 아니야? 갑자기 웃었네? 미안해. 얘는 뭐지? y축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의 홀수 거듭제곱근을 알고 싶으면 3의 홀수 거듭제곱근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를 써보시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하나, 그 다음에 0, 그 다음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냈다고 하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쵸? 얘네들은 27의 세제곱근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홀수일 때, 그러니까 지금 홀수 거듭제곱근은 이 안에 숫자가 양수일 때 하나,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음수의 홀수 거듭제곱근은 존재해요. 그런데 음수의 짝수 거듭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할 때는 어차피 이 다음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어차피 이제 수능에서 수험 파트는 이제 계산 부분이 주로 나오니까 거기 밑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부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공식을 보니까 A가 양수, B도 양수,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첫 번째 n 제곱근 a의 n제곱. 자,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가 n거듭 제곱근 a잖아요. 세제곱근 a 이런 거잖아. 걔를 진짜 n제곱하면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n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b는 요렇게 거듭 제곱근이 같으면 같이 쓸 수 있다. a, b가 양수일 때예요. 그 다음에
A, B가 양수일 때 거듭제곱근이 같으면 분을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거듭제곱근 안으로 A의 n제곱의 n제곱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세제곱근 2의 뭐 9제곱이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n제곱근 A는 얘네끼리 곱할 수 있어. 그럼 어차피 얘네끼리 곱할 거면 n과 m의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곱할 거니까 상관없어. 얘네끼리 순서 바꿀 수 있고 같이 곱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거듭제곱근 바깥과 안에 공통의 배수가 있으면 마치 약분하듯이 나눠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썼던 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8의 세제곱. 그러면 얘는 약분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 4로 동시에 나눌 수 있지?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지수 법칙 아시죠, 여러분? 지수 법칙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지수가 이제 양의 정수일 때만 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어떻게 돼요? 지수끼리 더하게 되죠.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N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일 때 이제 지수끼리 곱해지게 되는 거야. 왜냐면 M을 N번 더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돼요?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m이 n보다 크면 빼죠. 같으면 1이라고 하죠. 지수가 같은데 나눴으면. m이 n보다 작으면 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지수 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이제 분수로 썼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이었고 이거를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은 m이 다 자연수일 때만 쓰는데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일 때 원래대로 지수 법칙에 적용을 하면 A의 0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약분이 되니까 1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수가 정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0이거나 이제 음질된 성립을 안 했는데 0일 때 1이라고 하고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좋아, 그러면 지수가 0일 때는 1이라고 하자. 대신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자는 거죠. 아, 지수가 0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자. 근데 어떨 때는 안 돼? 밑이 0이면 밑이 0인데 뭐 몇 제곱을 했다고 해서 1이 될 수는 없잖아. 밑이 0이는 건 안 돼. 또 하나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분수 형태로 써보면 이렇게 되니까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여기 있는 지수 법칙대로 사용하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 법칙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수가 0이거나 음의 정수, 즉 전체적으로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은 성립하고 뺄 수 있는데 나머지 다 되는데 대신 음수일 때는 얘를 양수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분수로 써야 하고 마찬가지로 밑이 0이면 뭐 0분의 1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정수로 지수 법칙을 확장을 했더니 밑에는 제한이 생기죠. 네. 그래서 지수의 확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너희들이 지수를 자연수로 하게 되면 밑은 실수 전체로 가능한데 너희들이 지수를 정수로 확대하고 그 범위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밑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오히려 제한이 생기죠. 얘를 확장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유리수로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유리수로 확장을 하면 밑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A의 3분의 2제곱의 세제곱 유리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지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제곱이 되더라. 근데 밑이 음수가 됐을 때 이걸 곱하거나 아니면 이걸 그러면 순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밑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미리 못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밑이 양수이고 지수가 실수 전체일 때 모든 지수 법칙은 다 성립한다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볼게요. 거기 9페이지에 5번 같은 경우 보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해보시고, 자 7번은 뭐 7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8번으로 바꿔볼게요. 자, 짱 쉬운 유형이요. 3제곱분 세제곱분 2의 6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지수 법칙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안 했네. 지수 법칙에서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하잖아요. 그럼 제가 증명은 좀 생략할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유리수 범위에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A의 m분의 n제곱은 m제곱근 A의 n제곱과 같아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3분의 6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겠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가시면 세제곱근 1을 2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지수 법칙을 쓰는 거지. 네. 그 다음에 12번은 지수끼리 곱해야 돼. 합차 공식 해야 된단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22번 한번 해볼까요? 루트 2의 루트 3제곱이구나. 2의 루트 3제곱. 그리고 루트 3 플러스. 얘들아, 지수 안에를 봐봐. 지수 안에를. 저 괄호 안에를 좀 봐봐. 네. 밑이 같잖아. 지수끼리 뺄 수 있지. 괄호 안이 이런 식으로. 지수가 바뀌겠지. 밑이 같으니까. 네. 그런 거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